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 얘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 문제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 이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얘기인데,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거나 개인으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개인으로 보는 게, 법인 아닌 단체를 개인으로 봤을 때 법인 아닌 단체를, 이거 이제 법인이 아니라 뭐 이제 법인이 아닌 단체, 요거 이제 개인으로 보는 경우는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냥 그 법인 아닌 단체 자체를 일거주자로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법인 아닌 단체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이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보거나,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법인 아닌 단체를 이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그 법인 아닌 단체 자체를 일거주로 본다는 거는 그 법인 아닌 단체가 벌어들이는 그 소득을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한테 분배를 안 하니까 각 구성원들이 돈을 번 게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 법인 아닌 단체를 그냥 한 명처럼 봐가지고 그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그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그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 자신이 그냥 한 명이 돼가지고 소득을 구성하는데 분배 안 했으니까 단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단체를 그냥 한 명으로 봐서 단체가 뭐를 내면 되는 거죠? 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체는 손발이 없으니까 대표가 대신하는 거죠. 대표가 이제 대신하는 거고요. 납세의무자는 그 단체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대표가 그걸 대신에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소득을 구성하는 데 분배를 한 거죠. 소득을 구성하는 데 분배를 했어요. 그 구성원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구성원 자체는, 공동사업을 하는 구성원 자체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을 구성원한테 분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구성원 각자가, 구성원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개인이겠죠. 구성원 각자가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그죠?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분배를 받거나 분배를 받을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각자가 개인이라면 소득세 계산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계산해가지고 각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개정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개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개정이 됐는데,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거야. 비거주자. 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개인 중에서 여기 거주자가 아니라, 여기 거주자거나 또는 법인이거나 이러면은 보수세나 법인세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누구라고요?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거예요. 비거주자.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공동사업장 이제 구성원이 비거주자다.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 구성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비거주자 구성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거예요. 거주자거나 법인이라면 각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비거주자가, 이 구성원이 비거주자라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비거주자는 무슨 세를 내야 되는 거죠? 소득세 계산해가지고 각자가 신고 납부하는 거만 있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 이 구성원이 비거주자면서 그 비거주자가 이 공동사업에서 분배된 소득 이외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없는 거야. 이것만 있는 거야. 구성원이 비거주자면서 그 분배받은 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소득, 국내 원천 소득이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분배받은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내 원천 소득이 여기서 분배받은 거 말고는 없는 거야. 이게 다 요건을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비거주자고, 그리고 분배받은 소득만 있는 거, 그거 이외에 다른 국내 원천 소득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비거주자는 일일이 그 비거주자가 되게 많아. 그럼 원래 원칙은 걔네들 각자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각자가 다 자기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각자가 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그거 말고 다른 소득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너 이렇게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 거주자 중에, 구성원 중에 거주자 한 명 있을 거 아니야. 거주자 중에 대표 신고자 한 명을 만들어서 네가
얘네들 거 비거주자 여러 명 있잖아. 그거 말고 없다며 다른 거. 그러면 걔네들 소득세 네가 대신 다 대표해. 일괄 신고 납부해. 응? 대표 신고자. 그 대표 신고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대표 신고자는 거주자만 되는 거예요. 그 구성원 중에 거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신고자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구성원 안에 있는 거주자만 될 수가 있거든요. 거주자인 그 대표 신고자가 일괄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강제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원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각자가 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이 요건을 다 충족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대표 신고 거주자인 대표 신고자가 그 비거주자 거 다 일괄해가지고 A 비거주자 B거주자 뭐 한 5명이 있다면 그 5명 거 일괄해가지고 네가 한꺼번에 신고 납부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원칙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 이해되십니까? 거기 지금 법인라인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 제목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건을 보니까 거기 쭉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비거주자 구성원이 국내 원천 소득 가로 열고 비거주자 구성원의 국내 원천 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됐다면 종합소득과세표를 확정신고할 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요건 또 있어요. 이제 요건이 있는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 걔가 이제 대표 신고자가 돼가지고요. 걔가 아래 일에 따라서 동의한 비거주자 구성원을 대신해서 비거주자 구성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두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건이 또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요건이냐? 얘가 첫 번째, 얘가 동의해야 돼요. 저 대표 신고자가 다 해주세요라고 동의하는데 아까 비거주자가 구성이 5명이 있는데 5명 다 동의할 수도 있고 3명만 동의했으면 그 3명만 일괄 신고 납부하는 거고 동의한 자들만 5명 다 했으면 5명 다 일부분만 했으면 일부분 그 사람만 해가지고 얘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자기네들이 거주자인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에 납세자 번호가 있거든요. 납세자 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 그 나라의 주민등록 번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그 납세자 번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납세자 번호를 대표 신고자한테 제출해 줘야 돼요. 그 나라 자기네들이 거주자로 있는 그 나라에 납세자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 신고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동의는 만장일치 아니어도 돼요. 그 동의를 몇 명만 했으면 그 사람 것만 일괄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법인화된 단체 중에서 어떤 경우에만 생긴 거죠? 지금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로 봤을 때 그러면 구성원 각자가 분배를 받거나 받을 금액에 대해서 각자가 원래 소득세법에서 신고납부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거주자가 있다면 그죠? 그러면 걔네들 거 다 모아서 거주자인 대표 신고자가 일괄 신고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뭐 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자기 나라의 납세자 번호를 대표 신고자한테 제출해 주면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의 이제 이자 배당 속에서는 그 조특법상 비과세되는 이자 속에 하나 생겼어요. 청년 희망적.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 생기면 뭐 그렇긴 한데 약간 좀 씁쓸해. 왜냐하면 이런 게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는 청년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청년한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청년들이 희망이 많으면 제대로 희망적이면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생기는 거죠.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청년 희망 적금 이런 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거 생겼어요.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거 생겼고요. 요건을 다 이렇게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자는 얼마가 이자가 되는지는 따지지 않고요. 연 납입액이 한도가 있어요. 연 납입액이 1년에 얼마씩 납입을 하면 돼요? 600만 원 한도로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죠. 이자율이 이제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다 비과세하겠다.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있었던 건데요. 그 기간이 원래 작년 말에 끝나는 건데 더 연장.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 5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하는 거 원래 있었는데 그게 원래 작년에 끝나는 건데 2년 더 연장.
그리고 그 장병 내일 준비조건도 원래 있었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그 월 납입액 40만 원, 복무 기간 중에 월 납입액 4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이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 납입액으로 40만 원씩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비과세 하는데 이것도 작년 말에 끝나는 건데 2년 더 연장. 그렇죠? 뭐 그렇게 됐고 4번에 뉴딜 인프라 펀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게 우리 교재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그 이익이거든요. 그 9%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바뀐 거라서 아무튼 9% 무조건 분리과세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개정되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교재에 공무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되는 이자 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자 배당이 원래 전년도 말에 끝나는 거 교재 보시면 2021년도로 끝나게 돼 있는데 그게 2년 또 연장. 6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7번, 8번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생기는 소득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거 걔네들과 관련된 거여가지고 지금 보지 마세요. 쭉 그런 것들이에요. 다 2023년도부터 되는 거 해가지고 6번까지 있고 7, 8, 9, 10번은 그냥 제목만 좀 적어놓은 거예요. 쭉 걔네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금융투자 소득할 때 이제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업소득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소득 관련해 가지고 주택 관련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주택 관련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데 주택이 3주택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은 제외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외가 전년도 말까지 끝나는 거였거든요. 올해부터는 제외 아직 소형 주택 있잖아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시켰잖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더 연장. 계속 2년간 앞으로 더 제외시켜주겠대요. 그죠?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연장이 자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좀 그래. 원래 그 대손금의 사유 아시죠? 대손금의 사유가 뭐가 있었죠? 신고조정 사유가 있고 결산조정 사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대손금 사유에 대손금 요건 사유 해가지고 이거 법인세에서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법인세에서만 해가지고 이제 신고조정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조정사항이 이제 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하고 각종 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각종 법에 의해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하고 이제 이건 누가 뭐래도 못 받는 채권이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자가 승리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기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말고도 몇 개 법이 더 있긴 하죠. 아무튼 이게 누가 뭐래도 못 받는 거. 그리고 이제 결산조정상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결산조정상에서 사실은 법인세법에 여기 금융기관 채권인데 금융감독 원장으로부터 승인받거나 인정받은 이거는 거의 못 받겠다. 승인받거나 인정받은 채권. 그리고 중소기업청장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얘네들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로부터 받은 채권인데 창업자가 받은 채권인데 협의해가지고 이거 못 받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판상 화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거 그죠? 한국무역공사로부터 수출해가지고 받아야 될 채권인데 한국무역공사가 가가지고 이거 못 받겠다 거의 그래가지고 확인해 준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거 일정한 채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의 채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채무자가 파산, 사망, 행방불명, 형해집행 뭐 이런 거 일 발생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회수 이제 부도 발생일이 아니라 회수 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고 30만 원 이하의 채권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회수 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배출금 등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근데 이게 법인세에서의 대손금의 사유고요. 소득세법에서의 대손금의 사유는 이걸 그대로 준용하는데 사실은 얘가 없었어요. 이 세 가지가 없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준용. 소득세법에서도 대손금의 사유가 되는 채권은 법인세법과 똑같은데 요 세 개는 빠져 있었거든요. 빠져 있어요. 이거 왜냐면 빠져 있는 게 당연한 게 얘는 은혜가 은행이어야지만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중소기업 창투사여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은 은행을 할 수가 없고, 개인은 은행이 할 수 없고, 개인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도 수출할 수 있죠. 이것도 빠져 있었거든요. 개인이 수출할 수도 있고, 그 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한국무역공사가 가지고 야 이거 못 받겠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죠. 개인도 수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계속 소득세법에서는 대손사유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거는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따로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법인세법에서의 대손금의 사유 중에서 소득세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는 그대로였었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대로. 왜냐면 개인은 은행을 할 수 없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될 수 없으니까, 창투사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여전히 없었고, 요거는 개인도 수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갖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법인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법인세에 있는 내용이 소득세법에서도 대손금의 사유로 들어온 겁니다. 없다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전히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개인도 업무 전용 자동차 그 업무 전용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이 법인세법의 내용 그대로 준용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죠. 법인은 무조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한 대는 사업자별로 한 대는 가입 안 하더라도 그냥 걔네들은 가입 안 해도 업무 전용 그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법인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안 하면 아예 계산이 안 되죠. 전액 다 업무 관련 그 업무용 소형차 관련된 비용이 다 전액 송금불상이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은 한 대는 안 해도 되고 나머지 두 대 이상부터는 안 하더라도 50%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대는 안 하는데 그 한 대가 좀 더 명확하게 그러면 공동사업자일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업자가 5명이야. 공동사업자면 사업자 한 명당 한 대씩이냐? 공동사업장이면 통틀어서 한 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50%만 인정해 주는 거고 한 대는 그냥 다 인정해 주잖아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해도. 근데 그 한 대는 공동사업장은 한 사업자 한 명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자 한 명당 한 대씩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통으로 한 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몰라도 되고요. 5번 몰라도 됩니다. 6번 납세조합 세액공제 아시죠?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5% 세액공제 해주는 거잖아요. 납세조합이 세액공제하면 5%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납세조합원 한 명당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하겠다라고 이제 신설이 됐어요. 한도가. 납세조합에서 원천인수 해가지고 낼 때 5%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이 알고 계시죠? 그게 5% 세액공제할 때 조합원 한 명당 얼마를 한도로 한다고요? 100만 원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추계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추계 신고 제도가 있는데 장부 기장하지 않았을 때 추계 신고 제도 해가지고 기준경 비율 적용해야 되는 자. 기준경비율 적용상자는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해가지고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적용해서 나온 그 소득금액 이게 한도가 있는 거죠. 개인 소득세만 그렇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해 봐가지고요. 요거에 일정 배수를 한도로 하는 거였죠. 그 배수를 이거를 이제 시행 규칙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 배수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그게 3.2배에서 이게 3.4배 이게 2년 전에 3.2배에서 3.4배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간편장부상자라면 2.6배에서 2.8배로 2년 전에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올해까지였거든요. 이 한도 규정 적용하는 게 올해까지였었는데 요거 올해까지 하는 요거를 기간 더 연장한 거예요. 그대로. 요 규정이 있습니다. 요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기간이 더 연장됐다. 잠깐 쉴 건데 이번에 그 근로소득의 지금 가로 1번 있잖아요. 요게 계산 문제에서 영향 미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투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에서는 1차 시험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사는 1차 시험에서 웬만하면 조투법 내용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세무사 시험에서 1차보다는 2차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계산에서 건드리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계산을 건드리는 이거랑 이제 의료비세액공제랑 한 2개 정도 되는데 좀 큰 게 이게 그 중에 좀 큰 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그 내용 뭐 어려운 얘기는 일단 아닌데. 일단 그림으로 한번 잘 봐볼게요. 주식 매수 선택권. 이때 이제 부여를 했어요. 했는데 10,000개 부여해서 10,000개. 그러면은 이때 부여했을 때의 부여 당시에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여 당시 요때 당시에 시가가 있을 거예요. 이 당시 시가가 주당 10,000원이었어요. 이렇게 10,000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근무 3년 동안 하게 되면 그 뒤에 2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때 이제 행사 기간. 이때 행사 기간에 그럼 행사 가격은 얼마로 할 거냐? 이때 당시에 시가가 얼마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건데 이때 부여했을 때의 행사 가격이 있죠. 나중에 행사할 때는 얼마에 행사할 수 있다. 행사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동안은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여기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이때 주식매수 선택권은요 기본적으로 이때 부여를 할 때의 시가보다 행사 가격이 작을 수 없어요.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이때 뒤에서 이때 시가는 얼마인지 모르지. 이때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때 행사 가격은 얘보다 작게 할 수는 없었어요. 주식매수 선택권 자체가 그 발행을 할 때에 얘보다 작은 금액으로는 행사 가격을 발행할 수는 없게 돼 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개정이 된 건데 일단 개정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일단 이거보다 작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소한 이때 행사 가격은 이때 시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때 행사 가격은 얘보다는 금액이 같거나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개정된 거는 이때 이 행사 가격을 이때 부여당 시가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할 수가 있게 된 게 이번에 첫 번째 개정된 내용이에요. 일단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때 행사 가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자체가 안 됐어요. 같거나 부여 당시 시가하고 같거나 그보다 크게 잡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적게 잡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었었는데 근데 그게 더 적게 할 수도 있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어요. 이제 일단 이제 이해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행사 기간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할 때의 시가가 있었잖아요. 시가. 그렇죠? 이때 시가를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시가 행사할 때 시가는 주당 3만 원. 행사할 때 시가는 주당 3만 원. 다시 주당이에요. 이렇게. 행사할 때는 시가가 주당 3만 원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얼마에 이때 시가 3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로 해놨으니까 8,000원으로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당.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행사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행사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행사 이익이 발생해요. 이 행사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가 회사를 다니는 중이었다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고, 그죠?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회사 그만 행사 기간에는 회사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퇴사한 이후에 만약 행사했다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고,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행사에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이익이 얼마냐면은 주당 얼마씩의 이익이 발생했냐면 2,200원이고 총 몇 개니까 10,000개니까 2,200원에 왜냐면은 3만 원짜리인데 8,000원에 지금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당 22,000원. 하나당 22,000원에 그다음에 10,000개였으니까 얼마? 2억 2천만 원이 행사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득이 되거나 무슨 소득이 되거나 이게 근로소득이 되거나 기타 소득이 되거나 회사 다니는 중에 행사했다면 근로소득 아니면 기타 소득 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근로 아니면 기타로 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 주식 매수대권을 부여한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첫 번째 두 가지 이제 혜택이 있죠. 첫 번째는 이때 그게 근로든 기타든 얼마를 비과세할 수 있죠? 3천만 원 비과세할 수 있었잖아요. 기존에. 이번에 개정된 건 또 두 번째 3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비과세가. 요게 첫 번째 개정된 거. 행사 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더 낮은 금액으로 해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된 게 첫 번째 개정. 두 번째 개정은 이때 발생하는 그 행사 이익에 대해서 얼마를 비과세할 수 있다? 3천만 원이었는데 비과세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3천만 원이었었잖아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요건을 더 충족하면 그 요건은 중요하지 않은데 뭐 금액이 뭐 행사로 인한 이익이 5억 원 뭐 이내여야 되고 뭐여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도 충족하게 되면 이때 내가 근로수익이나 기타 수익을 하지 않고 그거를 뭘로 이혼할 수가 있는 이때 과세하지 않고 이때 이거를 아예 과세 안 하고 이제 이건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 근로나 기타로 과세를 하지 않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주식을 샀잖아요, 지금. 그 주식을 나중에 뭐 하게 되면 양도하게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처분 시에 무슨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거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과세를 이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물론 이때도 얼마는 비과세하는 거죠? 이때도 똑같이 벤처기업이니까 5천만 원 비과세하는 거죠. 양도소득을 하는데 5천만 원 비과세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개정 지금 두 가지 얘기. 개정이 좀 많이 됐어요. 이쪽에 개정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원래 파란색 원래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건 원래 있는 거고 여기서 개정 이거 됐죠. 3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비과세가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자, 개정되는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개정 내용은 뭐냐면은 벤처기업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는 무슨 기업일 때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벤처기업일 때만 벤처기업이 임직원들한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만 이 비과세 혜택과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때 과세가 되죠. 다 2,200만 원이 근로나 기타로 과세되고 끝인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이라면 5천만 원 비과세 또는 아예 과세하지 않고 이때 넘어가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그때도 얼마는 비과세. 그때도 5천만 원 비과세. 이제 이게 벤처기업일 때 되는데 벤처기업이 자기 벤처기업 회사의 임직원들한테만 주식매수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이 벤처기업의 자회사의 임직원들한테 이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을 준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도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응? 그게 세 번째. 다시 지금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벤처기업이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 벤처기업의 임직원들한테 주식매수 선택권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거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벤처기업의 누구한테 그 벤처기업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준 거라고요? 그 벤처기업의 자회사의 임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이 벤처기업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한 거죠. 그래도 똑같이 얼마 비과세하고 있대. 5천만 원 비과세하고 추가적인 요건 몇 가지 더 충족하면은 이때 과세하지 않고 이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벤처기업 자회사는 벤처기업이 몇 % 이상을 인수한 기업이라고요. 거기 바로 그 64페이지에 나오죠. 가로 2번에. 그 자회사의 범위가 나오죠. 몇 % 이상이라고요?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시행령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개정된 거예요. 자, 지금 1, 2, 3번 다 이해되세요? 1, 2, 3번 이거 더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행사 가격을 정할 수 있고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들한테 벤처기업이 주식매수 선택권 준 것도 이런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렇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중요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계산할 때 자 이제 여기 지웁니다. 이제 여기 좀 지우고 여기 이제 지우고 자 먼저
첫 번째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지금 벤처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벤처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기 행사 이익이 지금 2,200만 원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이렇게 2,200만 원 발생을 했는데, 이게 행사 가격을 이렇게 이거 자체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벤처기업만 되는 거예요. 벤처기업만. 일반 기업은 여전히 이때 부여당시 시가보다 행사 가격은 낮은 가격을 할 수가 없어요. 벤처기업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행사액이 2억 2천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2억 2천만 원을 둘로 나누는 거야. 이제 둘로 나누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거 안 됐잖아요. 시가보다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죠. 주당 얼마씩은.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주당 얼마씩은. 자, 원래는 아무리 낮더라도 10,000원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게 있는 거죠. 주당 얼마씩? 2,000원씩 만주. 그러면 22,000원 중에 2억 2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요걸로 인한 차이로 인한 이익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10,000원과 30,000원의 차이, 2만 원에 10,000원 해가지고 얼마? 2억. 이렇게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부여할 때부터 시가보다, 부여 당시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익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고 표현해요. 시가 이하 발행이익.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2억 2천만 원을 2,000원의 차이로 인한 거하고 2만 원의 차이로 인한 거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 지금 22,000원만큼 주당 이익이 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2,000원으로 인한 이익과 2만 원으로 인한 이익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그때 그 2,000원으로 인한 이익, 그게 총 10,000개니까 2천만 원 아닙니까? 그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가 이하의 발행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요, 아까 우리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벤처기업이니까 요거를 추가하면 뭐 할 수 있죠 지금? 나중에 처분할 때 과세할 거예요 라고 이연시킬 수 있는데, 얘는 이연이 안 돼요. 얘는 이연이 안 돼. 얘는 무조건 뭘로, 얘는 근로 아니면 무조건 뭘로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기타로만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안 돼요? 얘는 이연이 안 돼요. 그러면 뭐만 이연이 돼? 얘만 이연할 수 있어요. 얘는 이연할 수도 있고 이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는 이연할 수도 있고 이연하지, 얘는 이연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뭐가 될 수도 있고, 근로 기타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이연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이 될 수 있고. 이해되세요? 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얘만 이연이 가능해요. 얘는 이연이 안 돼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무조건 근로 아니면 기타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무조건 근로 기타고, 얘는 근로 기타로 해도 되고, 얘는 이연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먼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이거를 선택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A. 얘를 근로 기타로 한 거야. 이연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 아니, 아까 비과세가 얼마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돼서 비과세가 얼마니까. 그럼 2억에 이거 다 뭐가 되는, 근로 기타 소득인데 그 중에 비과세가 얼마니까. 그렇죠. A일 때는 회사 다닌다고 할게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여기에서 얼마가 또 비과세로 빠지는 거니까 5천만 원 빠지는 거니까 2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비과세로. 그러니까 얼마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끝. 자, 그럼 노란색 이연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연을 선택하게 되면 그래도 얼마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걸 B라고 할게요. 이연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B를 선택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아니죠. 얼마는 비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는, 자, 2천만 원이 근로소득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는 비과세하는 거니까 5천만 원은 비과세하는 건데 2천만 원 다 비과세 되겠네. 그러면 근로소득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 빵원.
아니, 만약에 이게 얘가 2천만 원이 아니라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 요게 예를 들면 8천만 원일 수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8천만 원이었다면은 3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지. 근데 이게 5천만 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일부러 5천만 원 안 되는 걸로 한 거예요. 나중에 뭐 보여드리려고. 만약에 이게 5천만 원보다 크면은 그냥 5천만 원 뺀 나머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 그리고 얘는 전부 다 다음 양도할 때로 이연되는 거니까 2억은 그죠? 근데 이게 5천이 안 되면 일단 이건 다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으로 지금 당장 과세되는 게 이게 빵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64페이지에 산식이 나와 있는 거죠. 산식 지금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 금액. 왜냐면 이게 2천만 원이 이때 계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이때 양도소득 금액 어떻게 할 건지 좀 A가 이거예요. 양도금액. 자, 이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냐면은 요때 당시에 양도가액은 주당 5만 원이었던 거야. 그럼 지금 총 몇 개 갖고 있어요? 10,000개를 갖고 있고 이때 시가가 주당 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 5억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빼죠? 지금 B를 뺀대요. B가 뭐예요? B가 적격 주식 선택권 행사 당시에 실제 매수, 이게 뭐예요?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행사 당시에 얼마 주고 샀어요? 주당 8,000원. 그러니까 행사 가격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행사 가격과 부여 당시 시가. 자, 이거 중에 큰 금액이에요. 행사 가격하고 부여 당시의 시가 중에서 큰 금액 얼마가 더 크죠? 많이 더 크죠? 만 원에 만주니까 얼마? 지금 B가 지금 취득가액을 행사 가격하고 부여 당시 시가 중에서 큰 금액, 그리고 10,000개니까 1억이죠. 1억.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총 지금 얼마를 비과세해야 되는 거죠? 5천만 원 비과세해야 되는데, 근데 행사 당시에 얼마가 비과세가 이미 된 거니까. 그렇죠. 이죠. 그게 C-D가 뭐냐면 5천만 원에서 이때 비과세된 금액 뺀 나머지 추가로 얼마를 더 비과세해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를 더 비과세해줘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얼마니까. 이거. 총 5천만 원 비과세해야 되는 건데 이때 2천만 원 이미 비과세가 됐잖아. 그럼 나머지 얼마만 더 비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더 비과세하면 돼. 이게 지금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억 7천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3억 7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주고 샀죠? 그렇죠. 아니, 얼마 주고 샀어? 지금 만주를 한 주당? 아니, 얼마 주고 샀어? 이때 얼마 주고 샀어요? 행사 가격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보는 거예요. 응? 얼마 주고 샀어요? 주당 8,000원. 근데 팔 때 주당 얼마씩 팔았어요? 결국엔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5만 원 주당. 그죠? 그러면 만주를 곱하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사실은 5억에서 얼마 빼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사실 팔아가지고 5억 받았고 얼마에 샀으니까 만주를 8,000원에 샀으니까 8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예요? 벌어들인 소득은 4억 2천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4억 2천만 원인데 얼마 비과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과세되는 금액이 얼마여야 되는 거죠? 같잖아. 결국에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산식이 좀 복잡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그게 얼마를 과세해야 되는 게 맞아요. 3억 7천만 원을 과세하는 게 맞아요. 3억 7천만 원을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때 얘는 무조건 이연이 안 되고 얘만 이연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숫자를 한번 바꿔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아무튼 총 얼마가 과세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총 8,000원에 샀다가 5만 원에 팔았으니까 4만 2천 원 한 주당. 근데 만주니까 4억 2천만 원. 근데 얼마가 비과세니까 총 5천만 원 비과세니까 결국엔 3억 7천만 원이 과세가 되는 건데 이때는 빵원이고 이때 3억 7천만 원 다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잠깐 바꿔볼게요. 얘가 행사 가격이 요거를 잘 보세요. 2,0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000원. 그리고 나중에 이연했다고 가정할게요. 이연할 때 이때 주당 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딱 느낌이 자 얼마가 과세가 돼야 되는지 딱 느낌이 오죠. 아무튼 전체 금액으로 과세가 돼야 될 금액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5억이고 내가 얼마에 샀죠? 행사 가격이 주당 2,000원. 만주니까 2천만 원. 그죠? 근데 얼마가 비과세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과세돼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건 딱 느낌이 와요, 지금. 4억 3천만 원이 과세되는 금액이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죠? 나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이번에 계산 문제에서 조금 건드려지는 게 이거라니까요. 나머지는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건드려지는 거 하나가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이때 시가가 얼마더라도. 2,000원에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때 내가 이연해가지고 양도할 때 과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양도할 때 금액이 얼마라고요, 지금? 주당? 시가가 5만 원. 이게 양도가액이에요, 지금 받은 금액. 그러면은 총 만주니까 5억 받았고 내가 산 거는 아무튼 만주를 2,000원에 샀으니까 2천만 원 나갔으니까 4억 8천만 원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인데 얼마 비과세할 거니까 5천만 원 비과세할 거니까 결국은 과세되는 금액은 4억 3천만 원이야.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전체 과세되는 금액 4억 3천만 원.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과세 이연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행사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사이익이 하나당 2만 8천 원씩 행사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행사이익이 얼마? 2억 8천만 원?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둘로 무조건 나눈다고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 얼마죠? 8천만 원. 그렇죠. 얘는 이연이 안 돼. 얘는 이연이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회사 다닌다고 치면 무슨 소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이 돼야 되는 건데 얼마는 비과세 한다고요? 5천만 원 비과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되고 2억이 돼. 이렇게 나눠서 얘를 지금 이연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는 이연이 되고 그러면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 과세되는 금액은 8천만 원 중에서 얼마는 비과세 하는 거니까 그렇죠. 5천만 원 비과세 하는 거니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천만 원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연이 됐죠. 이렇게 이연이 돼서 양도금액 얼마? 5억.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얼마? 얘기했잖아요. 취득가액은 둘 중에 큰 거. 큰 거. 10,000원에 만주니까 취득가액 그대로 얼마? 1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되는 금액은 5천만 원에서 여기서 비과세되는 금액 뺐더니 남는 금액이 없네. 비과세되는 금액은 없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4억. 결론. 총 얼마가 과세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과 4억. 얼마가 과세되는 금액이에요? 총 4억 3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결론은 뭐냐면은 과세되는 금액은 4억 3천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주고 산 거니까 2천 원에 산 건데 5만 원에 팔았으니까 하나당 4만 8천 원씩 이익이 났고 그게 만주니까 4억 8천만 원이 총 소득인데 비과세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아무튼 과세되는 금액은 4억 3천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그렇죠.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뭐가 안 된다고요? 아무리 벤처기업의 주식이 요건을 주겠다 할지라도 걔는 이연이 안 돼. 이연이 안 돼.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이연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연이 안 돼. 얘는 그냥 회사 다니는 중에 행사했다면 근로소득, 그만두고 행사했다면 뭐예요? 기타소득. 얘는 이연이 안 되고 이연이 되는 건 얘만 이연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요거 이거는 시가이하 발행이익 과세할 때는 이제 비과세를 여기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3천만 원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이연돼서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 계산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보다 클 수도 있죠. 두 가지 케이스 지금 제가 다 숫자를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양도소득 금액은 4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세되는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 3천만 원이에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아까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죠. 4억 3천만 원 이미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양도소득 금액으로 과세되는 금액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 숫자를 다 적어보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론은 이번에 이쪽에서 개정된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한꺼번에 지금 막 들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벤처기업의 경우에 이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주식선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거 하나가 개정이 됐고, 그리고 비과세가 원래 3천만 원이었었는데 이때 하든 이혼하든 하면 3천만 원이었었는데 아무튼 얼마로 바뀌었고 5천만 원으로 바뀌었고, 다 벤처기업인 경우만 그렇게 되는 거죠. 5천만 원으로 바뀌었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행했으면은 이때 행사할 때에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그게 지금 어려운 말 아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로 인한 이익과 얘하고 얘 차이로 인한 이익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얘를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안 된다고요? 절대로 얘는 이연이 안 돼.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이연이 안 돼요. 아시겠죠? 걔는 이연이 안 돼요. 걔는 그냥 바로 근로나 기타로 바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연은 얘만 되는 거야. 그리고 될 때 그러면 이연됐을 때 양도소 금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때 당시 받은 금액이 양도 금액일 것이고, 이때 취득가액은 여기 둘 중에 큰 걸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비과세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5천만 원인데 여기서 비과세가 되고 남은 금액 5천 중에서 여기서 뺀, 여기서 다 비과세가 됐어. 그럼 여기서 할 거 없는 거고, 총 5천만 원 비과세인데 여기서 아까 2천만 원 비과세 됐어. 그럼 여기 추가로 얼마를 비과세하면 되는 거고, 여기 3천만 원 비과세하면 되는 거고, 전체 비과세는 얼마여야 되는 거니까 5천만 원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 A, B 빼고 C-D를 뺀 금액을 또 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양도소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서 그나마 계산 문제에서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막 개정돼가지고 조금 복잡해서 숫자를 제가 집어넣고 두 가지 사례를 든 겁니다. 뭐뭐뭐가 개정됐는지도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로 1, 2, 3번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가로 1, 2, 3번 다 연결되는 거고요. 65페이지에 그 오타가 하나 났는데, 그 가로 3번에 현행 규정에 송금 불산이 밑에 꽃표시 해가지고 스톡옵션 행사 차익, 스톡옵션의 행사 차익은 부여시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뺀 게 아니라 행사시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빼는 거죠. 65페이지에 가로 3번에 현행에 두 번째 점에 송금 불산입이 있고 그 밑에 꽃표시 해가지고 스톡옵션 행사 차익, 행사 차익이라고 하는 행사 차익은 부여시 얘에서 얘 빼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거 뺀 거는 시가 이하 발행 이익만을 말하는 거고,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얘에서 얘 뺀 금액이 행사 이익인데 그 행사 이익을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시의 시가가 아니라 어느 시의 시가에서, 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행사 가액을 빼야 되는데 그 오타가 좀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 오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거기 뭐 송금 산입한다 뭐 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식선택권을 발행을 했고 얘 이걸 행사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게 얘 근로쓰기인 거야. 만약 근로쓰기라면 내가 얘한테 그 금액을 월급으로 더 준 거로 보는 거죠. 얘 근로쓰기라면 내가 월급 더 준 걸로 보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더 준 걸로 보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그게 근로쓰기 되는 거고, 얘가 이익이 발생했으면 회사는 뭐가 발생하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가 이건데 이거밖에 못 받으니까 회사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얘가 이연을 선택 안 해서 전부 다 그 행사 차익에 대해서 그럼 다 무슨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회사는 걔한테 그만큼 뭐를 준 거죠? 월급을 더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행사 차익에 대해서 얘가 이연을 안 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그게 다 송금이 되는 거예요. 뭐를 더 준 거니까? 월급을 더 준 거니까. 월급을 더 준 거니까 급여로서 송금이 되는 거예요. 급여 같이 봐서 송금이 되는 거고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가 이연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예전 규정은 이연을 선택하게 되면 아예 근로소득 과세가 안 되고 다 뭘로만 과세가 됐죠. 나중에 양도로만 과세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이연한다 할지라도 얘는 근로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작년 규정은 전부 다 이건 과세 안 되고 전부 다 뭘로만 과세됐어요. 나중에 양도소득으로만 과세가 됐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행사 이익이 얘가 근로소득이 아니야. 그럼 내가 쟤한테 뭘 준 게 아닌 거죠? 내가 손실이 났지만 내가 뭘 준 게 아닌 거죠? 월급을 더 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연을 해가지고 무슨 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그건 나한테는 손실이 분명 발생했잖아요. 지금 법인은 손실이 발생했지만 송금불산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송금불산입인 거예요. 그 행사 차익만큼 아무튼 법인은 손해가 났잖아요. 쟤는 이익이 났잖아요. 근데 걔가 뭐를 선택하면
이혼을 선택해버리면 근로수득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쟤한테 월급을 더 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는 뭐가 되냐면 송금불산입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혼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는 근로수득인 거죠? 그렇죠.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수득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얘는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나는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 거죠? 이만큼의 법인은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개정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발생한 손실 중에 얘가 근로수익인 게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얼마가? 내가 손실난 금액 2억 8천 중에서 8천만 원은 근로수익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또 이제 이게 비과세긴 하지만 아무튼 근로소득이어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제 근로소득 중에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 금액은 이제 3천만 원이지만 아무튼 근로소득은 얼마예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그 안에서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난 금액 2억 8천 중에서 8천만 원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그거는 얘 근로수익인 거니까 나머지 이거는 2억 8천만 원 법인이 손해가 났잖아요. 이제 이 개정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이혼을 선택했을 때 예전에는 2억 8천만 원 손해난 금액이 전부 다 뭐예요? 송금? 불산입이었는데 얼마는 송금인 거죠 이제? 그렇죠. 8천만 원은 송금인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게 거기쯤 나와 있는 게.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송금에 산입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그거는 받는 자의 무슨 소득이니까. 아무리 이혼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근로수익이니까. 내가 월급을 더 준 걸로 보는 거니까 그건 송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전체 상대방의 행사 차익 2억 8천 중에 2억 8천 그게 나한테는 손실인데 법인 입장에서는 손실인데 8천만 원은 송금 2억 원은 송금불산입. 그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왜냐면은 이혼하면은 아예 과세가 안 되고 전부 다 무슨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전체가 송금불산입이었는데 이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수익이니까 그거는 월급 더 준 걸로 봐서 송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법인세랑도 연결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서 그나마 숫자가 좀 복잡한 게 이거예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렇게 막 복잡한 것들은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해했으면 사실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에 자가운전 보조금 있잖아요.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씩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요거를 쭉 하려면은 그 종업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여비 대신에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건 뭐냐면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은 없는데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차를 리스한 거야. 렌탈한 거, 임차한 거, 리스나 렌탈. 그러면은 본인 명의의 차는 아니지만 본인 명의로 차량을 임차한 거니까 그것도 그런 차만 있더라도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 해줄게 해가지고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하는 걸로. 요즘에 개인들도 리스나 렌탈 많이 하거든요. 꼭 사지 않고 리스 렌탈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5번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과세 특례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주 극과 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잘 나가는 외국인과 3D 업종 하는 외국인이 있는데 잘 나가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막 다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 원천 기술 갖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어서 있어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특례 준 거죠. 니네 원래 계산해야 되는 금액하고 근로소득의 19%를 곱한 금액 중 네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당연히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선택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원래 작년 말로 끝나는 거였는데 2년 더 연장. 계속 연장할 거예요. 이런 외국인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어서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일세율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금액을 할 수 있게 한 그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그 기간이 원래 끝났는데 2년 더 연장된 거고요. 6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뭐 그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인출하면 연금 수령이 되는 거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면 연금 외수령. 일시금으로 수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연금 수령일 때가 더 세제 혜택이 더 많은 거잖아요. 연금 외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일 때가 세제 혜택이 많은데 천재지변 등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인출을 하게 되면은 원래 세 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다음에 인출해야 된다. 한도 내의 금액으로 인출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 이게 다 충족을 해야지만 연금 수령인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게 되면 세 가지 요건 하나도 충족 안 해도 되죠. 이 충족 여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연금 수령으로 본다.
기억나시죠? 연금 수령으로 한다. 또 무조건 분리과세로 해가지고 연금 수령인데 또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그게 사회 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이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15일 이상 어디 딴 데 가서 자가격리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치료를 받거나 집중 치료를 받거나 며칠 이상요? 15일 이상이니까 자가격리에서 나온 거는 괜찮죠? 14일 있다가 나온 거니까 자가격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5일 이상 입원했다는 얘기는 집중치료실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집중치료에 들어가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봐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연금계좌에 돈 있잖아요. 그때 이거 내가 집중치료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들한테 다 빼라. 우리 맛있는 거나 먹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제 그것도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 들어갔어요. 코로나 보시면 되고 8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많아요. 9번 중요하지 않고요. 10번에 뭐 가로 1, 2, 3, 4 해가지고 6번까지 나오는 거 있는데 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도지코인 뭐 얘네들 원래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했다가 1년 더 연장된 거 아시죠? 그겁니다. 가상자산 다 내년으로 다 금융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1년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올해 과세 안 돼요. 그래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안 된다. 다 1년 더 연장됐다. 그 내용이에요. 다 가상자산 소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이제 아까 그 중소기업 소득공제할 때 법인하고 개인 다 둘 다 소득공제할 때 올해 이거는 이제 2021년도 거 신고할 때만 딱 그때만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죠. 1년이 아니라 몇 년 소급할 수 있다고요? 2년 소급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번 우리 수업 목적사항으로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딱 지금 조만간에 신고해야 될 2021년도 수 가지고 신고해야 될 때만 적용되는, 그때만 해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가로 2번 뭐 등록금 과세특례 결손금 얘네들에 대해서 결손금이 10년간 모든 결손금이 15년간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었었어요. 그동안 그건 15년에 맞춰가지고 바뀐 거니까 진작에 바뀌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하나 더 생겼고 뭐 청년연 장기 집합투자 증권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소득공제 하나 생겼어요. 그냥 그런 소득공제가 하나 더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자, 7장에 요건데 그 의료비세액공제인데 의료비세액공제는 이건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원래 의료비세액공제가 그 의료비를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난임시술비하고 특정 의료비하고 1, 2외 의료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럼 이제 그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의료비세액공제가 좀 바뀌었는데 의료비세액공제 1번 난임시술비 그대로 2번이 하나 생겼어요. 2번이 뭐냐면 2번이 미수가라고 하는 거는 원래 40개월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32개월 만에 나와서 그럼 인큐베이터라는 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애가 너무 작게 나오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좀 작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제 조산해가지고 애들이 작게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인큐베이터 거기 들어가는데 비용 들 거 아니에요. 미수가들 그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천성 이상화라고 해서 미수가거나 얘네들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여기 2번으로 하나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3번은 특정 의료비 그대로 누구에 대한 거죠? 본인을 위한 의료비, 65세 이상인자를 위한 의료비,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희귀성 난치성 환자를 희귀성 등 환자를 위한 의료비 이게 이제 그대로 특정 의료비고 4번에는 이제 일반 의료비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1, 2, 3번을 뺀 나머지 의료비를 말하는 거죠. 그 나머지 의료비는 1, 2, 3 외의 의료비 1, 2, 3의 외의 의료비는 총 금액의 얼마를 빼고
1900에 3%로 곱한 금액을 뺀 금액하고 한도는 700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이 4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거 하나 2번이 생겼잖아요. 생기면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 난임실비가 20%였잖아요. 난임실비는 이제 30%. 그 다음에 여기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있죠? 얘는 20%. 응? 그리고 4번 이거 둘 중에 작은 거하고 3번하고 합한 거 얘는 15%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게 이거 하나 생기면서 난임실비가 10% 얹어져 가지고 20%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난임실비는 30%. 응? 미수가 하나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는 20%. 특정 의료비하고 일반 의료비는 둘 중에 작은 거. 1, 2, 3 외 의료비에서 1903% 뺀 금액과 700만 원 중 작은 금액 그 두 개 합한 거는 15%. 응? 응. 근데 얘가 1, 2, 3 외의 의료비가 없거나 금액이 작으면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죠? 3번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응? 그래서 하면 되는데 3번하고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간 4번 이 합한 금액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워낙 마이너스가 커서.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서 빼는 거죠? 2번에서 차감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근데 이 4번의 마이너스가 너무 커가지고 이 마이너스 금액을 여기서 뺐는데도 여전히 또 마이너스야. 그럼 걔는 또 어디서 빼겠어요? 이제 1번에서 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전에도 그런 방법을 했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문제는 또 뭐냐? 문제는 잘 보세요. 원래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게 항목별 세액공제니까 근로 속에 있는 자들한테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해줬죠? 그 조특법상 성실사업자거나 아까 우리 공부했던 성실고 확인 대상자. 그 사람이 성실고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러니까 성실고 그 조특법상 성실사업자거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거나 얘네들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조특법상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개정이 되면 걔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규정이 똑같아요. 똑같았는데 예전에 이 난임실비가 없다가 생겼었거든요. 이게 생길 때 성실사업자 등은 안 생긴 거야. 왜냐면 얘는 소득세법이고 그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특법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다루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얘는 난임실비가 생겼을 때 걔는 안 생겼어요. 그렇게 2년간 그런데 2년 지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바로 안 하고 그때는 3년이었나? 3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서 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똑같게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었어요? 조특법은 안 바뀌었어. 그래서 성실사업자는 그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성실사업자는 이거 미수가 나든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를 별도로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개정사항이 저게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미비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도 한 2, 3년 뒤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바로 안 바꿀 거고요. 2, 3년 뒤에 바뀔 건데 얘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계속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실사업자 등 있잖아요. 얘는 안 바뀌었어. 깝깝해 죽겠어요.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깜빡 잊고 빼놨다가 한 3년, 2년 바로 안 바꾸고 한 2, 3년 지나면 그때 조용히 싹 바꿔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당분간 어쩔 수 없죠. 법 자체가 안 바뀌었으니까 얘는 그대로 해. 성실사업자는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번, 2번이 없는 거죠. 그죠? 저기 그냥 3번이 여기 2번이 되는 거죠. 특정 의료비. 그죠? 3번은 일반 의료비. 일반은 똑같이 둘 중에 작은 거가 되겠죠. 1, 2외 의료비와 얘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작년하고 똑같이. 여기는 총금액의 3%가 아니라 뭐의 3%를 빼는 거죠? 총금액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성실사업자니까 총금액이 없잖아요. 사업소득 금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하고 700만 원 한도. 특정 의료비는 범위가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는 똑같이 몇 퍼센트? 작년하고 똑같이 20%. 이렇게. 얘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안 바뀌었어. 쟤는 바뀌고 얘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 이제 이런 것 좀 안 할 때 되지 않았어요? 매년 이거 바뀔 때마다 깝깝해요. 그래서 딱 바뀌고 설마 조특법 올해는 바뀌었겠지. 옛날에 난임수비 때도 그렇게 욕 먹었는데 딱 하니까 또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아무튼 그래요. 아마 2년, 2, 3년 뒤에 바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얘는 바뀌었고.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기부금 관련된 내용은요. 하나는 2021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볼 필요 없고요. 가로 3번. 가로 4번은 고향사랑은 내년도에 진행되는 거예요. 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3번, 4번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5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6번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똑같이 1개월이 몇 개월로 다 바뀌었어요? 소득세도 재해손실세액공제 있잖아요. 1개월이 다 3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7번, 8번, 9번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9장. 이거.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여기에. 자, 일단 소득세 우리 소액부징수 아시죠? 소액부징수. 소득세 중간연합세액의 소액부징수 얼마 미만? 아이고. 원래 3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 소액부징수가 소득세 중간연합세액하고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있죠? 이거 다 고지서로 날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지서로 날라오는 금액이 얼마 미만이라면 3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소액부 징수가 있는데 금액 기준이 똑같았는데 이번에 다 개정됐어요. 징수 50만 원 미만.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부가가치세랑 이거 다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바뀌었는데 하나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개정 미비 규정이에요. 하나는 자, 먼저 개정 미비 규정부터 하나 봐볼게요. 우리 국기법에서 국세기본법 요즘 막 엄청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국기법에서 우리 서류 송달할 때 우편 송달이 있는데 우편 송달에 이게 납세 고지라든지 징수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된다. 우편 송달할 때 등기 우편으로 하는데 다만 그렇죠. 중간납세 여기 얘네들 이거랑 하나 더 있는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뭘로 할 수 있다? 일반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국기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니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 안 보낸다며. 그러면 뭐가 이번에 같이 개정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국기법에서 얘네들 50만 원 미만이면은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원래 납세 고지는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딱 이 금액이 같아 50만 원 미만이라면은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사실 뭐예요? 소액부징수니까 아예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규정이 같이 개정이 됐었어야죠. 근데 이 규정은 살아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바뀌면서 이거는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보낸다며. 근데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보내. 소액부징수라며.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을 더 상향 조정하든지 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속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뭐 바꾸면은 후속 조치로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깜빡 잊고 놓치는 거죠. 이거 놓쳤어. 또 놓치면 이것도 몇 년 걸려요? 또 2, 3년 걸리는 거야. 이거 놓쳤어. 이건 그대로 이거 그대로 얼마야? 이 규정 그대로 국기법에는 일반 우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나 부가세법에서는 소액부징수니까 안 보낸다고 돼 있고 충돌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게 후속 조치로 이것도 같이 개정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개정을 못한 거야. 일단 여기 이건 개정이 안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후속 조치로 개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된 게 하나 있고. 자, 그다음에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법인세법에서의 중간연합세액. 법인세법에서 중간연합세액. 원래 법인세법은 사무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중간연합세액을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의 중간연합세액입니다. 이거는 또 안 바뀌었어요. 법인세법에서의 중간연합세액 중에서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는데 얘가 누구냐?
얘가 중소기업이면서 엔드 중소기업이면서 이게 중간합세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직전 연도 산출세의 절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합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소기업이면서 엔드 직전 연도 산출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중간해납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아예 원래 중간해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얘는 소액부징수라고 하지 않죠. 왜 소액부징수라고 안 하죠? 법인세법에서 중간해납세액은 내가 계산해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징수는 국가가 걷어들이는 거죠. 고지서로 얘는 고지서로 걷어들이는 거고요. 얘는 징수 그러니까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 소액이니까 고지서를 보내지 않겠다. 이거는 법인세법은 내가 법인이 직접 계산해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얘는 중간에 의무가 없는 거죠. 소액부징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니까. 응? 근데 여기는 그대로 얼마예요?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이거예요. 소액부징수가 30에서 50만 원. 얘는 소액부징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소액부징수가 30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고 법인세법에서의 중간에 의무가 없는 영세 중소기업에서 30만 원은 소액부징수가 아니에요.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거지. 거기는 그대로 얼마예요? 걔는 그대로 30만 원. 다 50만 원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만 50만 원, 쟤는 그대로 30만 원. 그리고 후속 조치가 안 됐어요. 이게 바뀌면 이것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국기법이 후속 조치로 바뀌지 않았어요. 같이 얘기한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전자계산서 이거는 좀 이따 전자세금계산서 쪽에서 같이 볼게요. 전자계산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그게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람인데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공급가액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 기준이 같은데 이게 법인세랑 소득세 쪽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일 거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자인 경우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용이 같아요.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은 좀 이따 부가가치세법에서 마지막에 같이 얘기할게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이 두 가지가 됐는데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4번과 5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75페이지 4번, 5번 중요하지 않고요. 6번, 7번 다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인데 중요한 것 1, 2번만 딱 중요해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어가지고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은 그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9억 원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12억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 고가주택이 양도소득 말고도 어디에도 있죠? 여기도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도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인데 아무리 1주택자라 할지라도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대를 했다면 과세한다. 그래서 사업 속에서의 부동산 임대업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있죠. 여기에도 아무리 1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게 고가주택이라면 그럼 과세한다.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얘는 고가주택이어도 실제 거래가액이 이제 바뀌었어요. 얼마 초과하는 거예요?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에서는 고가주택이 되는 건데 얘는 안 바뀌었어요. 얘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파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하는 거니까 실제 거래하는 건 아니고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얘는 기준시가가 그대로 얼마 초과하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양도에서는 얼마예요?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세가 될 때 고가주택은 기준 시가가 9억 원 초과. 얘는 그대로 얘가 개정된 거. 얘만 아시겠죠? 얘만 개정됐어요. 얘는 개정 안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바꿀 거냐 아니면은 얘하고의 기준을 아예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후속 조치가 아니고요. 양도랑 임대랑 금액을 나눌 것 같아요. 아예 이거는 양도는 12억으로 가고 얘는 그냥 9억으로 가고, 당분간 얘는 그 개정 미비 규정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안 된 게 아니라 발동이 안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냥 나눈 거예요.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거 혹시 실수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부러 양도만 12억으로 잡았어요. 양도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임대는 9억 원으로 가겠대요. 나중에 그 기준 상향하는 거는 나중에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과세할 때 그 산식 아시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15억이었다면은 양도차익 계산해가지고 15억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했잖아요. 9억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되는 거니까 10억분에 6억을 과세했는데, 이제 여기 9억짜리 얼마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9억짜리에 12억이 들어가면 되겠죠. 양도차익 계산한 다음에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를 해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한 다음에 요걸 곱한 금액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9억짜리에 12억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1, 2번이 중요한 거예요. 1, 2번이 중요한 거고, 뭐 3번, 4번, 5번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안 중요해요. 딱 그것만 중요해요. 8번도 다 안 중요한데, 굳이 얘기한다면은 9번 하나 정도? 근데 이것도 나오기가 좀 그렇긴 한데,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업자가 임차인한테 주택을 임대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대료도 조금 올려주고 그러니까 5% 내로 하고, 그리고 그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고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이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한 상태에서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요건들을 다 충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 1년 인정해 주겠다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라 실거주를 1년을 인정해 주겠다. 원래 수도권이라면 거주도 2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1년만 거주하면 된다. 그렇죠? 1년을 인정해 주니까 이런 내용이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번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그 비거주자의 가로 1번은 법인세에 있었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하는 거, 원래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과세기한이나 사업용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걸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5분만 쉬었다가, 부가가치세법은 그니까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